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포럼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포럼의 발표를 맡아주신 김영원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센터장님, 그리고 지정 토론에 참여해주신 한국기계연구원 최상규 박사님, 트리마란 조윤성 대표님, 그리고 연세대학교 정동훈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무덥고 습했던 여름이 이제 어느덧 지나고 결실이 계절인 가을이 온통에 들어섰습니다. 지나보면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고 또 그냥 지나가버린 그런 것들이 좀 무심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공평한 시간을 어떻게 쓰냐, 어떤 의미 있는 일들을 채우느냐가 또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일상을 보내야 될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9월인데요. 2015년의 그 상원의 마무리를 위한 새로운 시작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학생은 아니지만 9월은 또 2학기가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시작으로 특히 느껴집니다. 이제 우리 시작과 함께 다짐했던 우리의 마음가짐, 결심들을 되돌아보고 뭔가 새로운 것을 이제 마무리하고 만들어가는 그러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2015년 여름에 참 여러 가지 큰 일이 많았습니다. 여름의 시작이 중동 호흡기 중위군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보건 안보를 되돌아보는 그런 큰 일들이 있었고, 또 끝자락에는 목함 지뢰와 서부전선 후속 도발 등 국방 안보가 위협당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올해로 광복 70주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불편한 남북 관계는 한반도가 여전히 참 팽팽한 긴장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러한 대치 국면이 대화와 타협으로 위기를 넘기는 것을 또한 지켜보고 또 저희 나름의 어떤 긍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비추어 볼 때 국방 기술력이야말로 우리나라 안보의 밑바탕이자 평화를 유지하는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 모두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방 기술력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2015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약 13%에 해당하는 2조 4천여억 원이 국방 연구개발에 투자된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정부의 중요 정책 기조인 민군 기술 협력을 통한 창조경제 교환도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민군 협력을 위한 투자는 불과 1,300여억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방 연구비 예산의 5%에 불과한 시점입니다. 민과 군이 협력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과 추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방 기술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되고 한반도의 평화와 나아가 평화 통일의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바쁜 일정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풍성하고 의미 있는 그런 가을 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정부가 투자하는 민수 분야의 R&D, 그리고 또 정부가 투자하는 국방 연구 개발의 분야에 대해서 협력 강화 방안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소개 순서는 우선 이 국방 연구 개발에 대해서 이 절차가 국가 R&D와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왜 다른가, 그리고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거나 또는 깊이 있게 얘기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국방 연구 개발에 대해서 제가 좀 국가 R&D와 좀 다른 또는 특수성 있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설명드리고, 또 국방 연구 개발 쪽에서 사업의 꼭지로서 민군 기술 협력 사업이라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부, 그다음에 현재 11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는 민군 기술 협력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대표적으로 첫 번째 게 이제 기관총입니다. 최초로 발생한 미국 남북 전쟁 때 처음 나왔고요. 기계식으로 해가지고 그 전에 보시면은 아마 쭉 일렬로 서가지고 쭉 들어가는 보병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일렬에서 총을 쏘는 다음에 장전하고 있고, 그래서 서로 교대로 이렇게 하는 그런 전쟁의 형태였는데, 이 남북 전쟁 때 이 커틀링이라는 이 기관총이 나오면서 그러한 보병전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됩니다. 근데
그 남북 전쟁 때 이것이 실용화되지 못하고 그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서 그 이 걸림 현상들이 많아가지고 이 저 기관총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오히려 그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 근데 이제 이것이 기술의 발전과 연계해가지고 제 1차 세계대전 때 비스커라고 이제 영국에서 그 기관총을 다시 개발을 합니다. 이것이 그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대량 살상 무기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 그 전에 이제 보병전이었던 것이 이 기관총이 나오면서 참호전으로 그 참호를 파고 그 지키고 전진하는 그러한 형태의 전쟁의 양상을 바꾸게 된 무기 체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뭐 같습니까? 최초의 잠수정입니다. 남북전쟁 때 영국 해군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 해안 하구에 미군이 저렇게 이제 술통처럼 생긴 걸 타고 들어가서 그 다가오는 영국 함정을 공격하고 이런 그 최초로 그 잠수정으로서 기록되고 있는 무기체입니다. 일종의 이제 최초의 스텔스 무기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발전해가지고 원자력 잠수함이라는 것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기 체계라는 것이 어떠한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상당히 치명적인 무기 체계까지 발전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기관총이 나오면서 이제 그 피해가 많다 보니까 그 참모전을 그 참호를 그 무너뜨리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최초로 이제 장갑의 개념으로 지금 현재는 전차까지 발전했지만은 전차의 효시입니다. 그 기관총의 어떤 그 방어를 위해서 그 장갑의 기능만을 갖고 그 참호전을 그 참호를 그 넘어가려는 그런 그 무기체계로 처음에 개발이 됐고요. 이후에 이제 저 위에 그 터렛이 들어가면서 포가 탑재가 되면서 전차로 발전해서 향후 이후에 독일이 최초로 썼던 그 전격전, 기갑전의 양상으로 그 전쟁의 양상이 변하게 된 최초의 무기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개는 현재에도 가장 그 두려운 무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현재 북한이 갖고 있는 위협에 그 똑같은 그 이것들이 있고요. 첫 번째 게 이제 2차 대전전 때 독일이 최초로 그 미사일을 그 영국에 그 발사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현재는 그 추진제를 썼던 것이 이제 탄도탄으로 지금 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 엔진을 썼던 것이 현재의 무인기의 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원거리 유도 정밀 타격 무기로서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의 그 근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 아시는 것이 원자폭탄입니다. 수소폭탄, 원자폭탄으로서 대량 살상 무기로 한 번 사용됐고 현재까지 그 위력에 대해서는 다들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마지막 부분은 이제 그 염소가스 최초로 사용한 게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사용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비용의 대량 살상 무기로서 그 효과가 너무 그 잔인해서 1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공식적으로는 사용된 바가 없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테러라든가 이런 쪽에서 썼고요. 근데 이거를 개발한 분이 그 독일의 그 비스하버라고 그 질소 비료의 그 원료가 되는 암모니아를 합성한 분으로 그 화학자입니다. 게다가 유대인이고요. 이분이 노벨상까지 받았습니다. 결국은 같은 기술에서 인간을 치명적으로 이렇게 대량 살상할 수 있는 무기가 나오기도 하고, 또한 인류의 그 급증을 그 인구의 팽창을 야기시킨 그 암모니아 합성, 결국은 이제 그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 시점을 이분이 만들어준 겁니다. 이처럼 그 과학기술이라는 게 그 이 국방이냐 그 또는 국가 R&D냐 민수 쪽, 그러니까 인류의 그 이 환경을 개선해주고 또한 우리 국가의 안보를 유지시켜주는 그 양쪽에 양날의 그 칼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보시면은 그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이후로 그 1945년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질 때까지 한 40년이 걸렸고요. 또한 58년 암모니아 레이저를 이제 실험실 수준에서 발견하고 미국이 2009년에 그 항공기에 탑재해서 레이저 타격 무기를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저가 다양한 곳에 쓰이고 있죠. 우리 민간 생활에서는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가 향후 40년, 50년 후에 우리의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 현재 대학교에서 또는 실험실 수준에서 어떠한 그 첨단의 연구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면 향후 4, 50년 후에 미래 전장의 그 양상을 저희가 예측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그림은 지금 그 저희 국가연에서 개발한 AD에서 개발한 함대함 유도 무기로서 해성입니다. 그 보시는 게 그 우측에 보시는 게 이제 그 국방부 합참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기 체계 분류를 하는 기준 표고요. 왼쪽이 방위사업청, 국방부 방위사업청에서 하는 국방연구개발의 국방과학기술의 분류 체계입니다. 그 유도무기는 지금 저 맨 밑에 방호라고 하는 부분에 유도무기가 그 포함되고요. 그 유도무기에 포함 그 함대함 대표적인 것을 보시면 제일 앞에 부분이 이제 그 근접 지역에 가서 그 탐색 그 목표를 추적하기 위한 탐색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전자광학, 물리학, 재료광학, 다양한 EOIR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 두 번째 이제 그 뒤에 있는 것이 그 탄두입니다. 그러니까 폭발성 어떤 화학 물질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원거리를 날아가기 위해서 항법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이처럼 무기 체계 하나에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무기 체계는 과학 기술의 종합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는 저런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인력들이 그 엄청나게 다양한 분야의 많은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저희 국방과학연구소에 있는 연구원들의 전공을 분리해가지고 대학을 설립하면은 대한민국의 애지간한 공과대학에서 갖지 않고 있는 과까지 다 포함해서 다 포함할 수 있다. 이런 그 저희가 이제 그 풀 스펙트럼을 다루고 있고요. 심지어 유도무기에서만 해도 이과, 공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국방 연구 개발의 그 단계를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그 국가 R&D도 마찬가지로 기초 연구, 응용 연구 있고요. 그 다음에 실용화 단계인가요? 저희 국방 쪽에서는 시험 개발 단계라고 부릅니다. 기초 연구, 응용 연구는 그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그 뭐 이론적인 기초 데이터 규명, 그 데이터를 규명하거나 현상을 규명하는 부분들이 기초 연구가 되겠고요. 응용 연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어떤 기술을 갖고 어떤 기능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그 가능성을 판단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동일하고요. 그 시험 개발로 넘어가면서는 특정 무기 체계에 들어가는 부품, 핵심 부품을 앞서 개발한 응용 연구 성과를 갖고 특정 무기 체계에 들어가는 부품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2단계부터는 그 기술 개발이 끝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 무기 체계라는 것은 정부가 사용하게 되고 어떠한 업체가 개발을 해도 똑같은 품질을 유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규격이라고 합니다. 정부 규격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규격화 그리고 표준화의 작업을 해서 실제 도면과 생산 공정에 대한 그 생산 공정 프로세스 이런 것들까지 다 그 정리를 하고 그것을 정부에 그 저희가 제공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개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볼 때 그 밑에 보시면 이제 DTOT라고 하는데 개발자 평가 그리고 사용자 평가라는 그러한 두 단계의 평가를 거치기 때문에 저희가 시험 개발, 시험 평가라고 부릅니다. 기술 개발은 이런 형태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기 체계 개발은 그 저희가 이제 무기 체계 개발은 선행 연구, 체계 개념 연구는 이제 개념 설계 정도라고 해서 어떠한 무기 체계를 어떤 기능을 부여하고 하는 그런 그 상당히 좀 계략적인 부분들이고요. 실제 엔지니어링 웍이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탐색 개발입니다. 탐색 개발은 그 1차적으로 군이 요구하는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만큼의 거리까지 가야 되고 뭐 정확도는 얼마 정도 그리고 10발 쐈을 때 9발이 맞아야 되고 뭐 이런 그 요구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요구 사항을 갖고 그 이 앞서 설명드렸던 그 유도무기 같으면 탐색기, 뭐 추진제 이런 쪽에 서브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그 서브 시스템에 그 할당을 합니다. 그 요구 사항을 다시 엔지니어 입장에서 그 하부 시스템에다가 그 할당을 해줘가지고 그 하부 시스템에서 그 기능을 구현하는데 우리가 기술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기술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을 때는 이 보시는 것처럼 응용 연구를 그 같이 병행을 하고 또는
그 부품이 없을 경우에 시험 개발을 같이 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탐색 개발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체계 개발로 들어갑니다. 이때 체계 개발은 기술 개발이 아닙니다. 디벨롭먼트가 되겠습니다. 기술은 거의 보유하고 있고 그 무기 체계의 성능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를 실제 동일한 무기 체계를 만들어서 그걸 갖고 시험 평가를 해서 군의 요구사항, 그 다음에 또 개발자의 요구사항들이 다 반영됐는가 하는 그런 시험 평가를 하도록 되고요. 또 이 과정에서 양산, 즉 그 매스 프로덕션을 하기 위해서 도면과 관련된 공정들이 전부 다 셋업이 됩니다. 이 과정이 끝나게 되면 최종적으로 국방부에서 이 무기 체계를 양산 배치해도 좋다라는 최종 판정을 내려주면 그 다음에 그 방산업체에서 양산을 들어가고 그 양산된 무기 체계가 군에 배치가 되게 됐습니다. 이처럼 그 체계 개발이라고 해서 이제 그 들어갔을 때 그 만약 기술이 부족하거나 또는 그 기술이 잘못 입증돼 가지고 문제를 야기시키면 전체적으로 그 들어가는 예산의 상당 부분과 그다음에 기간을 연장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방연구개발에서는 무기체계 개발을 들어가기 전에 최소한 체계 개발이 들어가기 전에 모든 기술들이 분야별 기술들이 검증을 마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계 개발의 위험성과 개발 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선 기술 검증 후 체계 개발이라는 정책을 갖고 있는 게 국방연구개발의 특성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그 미국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그 테크놀로지 레드니스 레벨이라고 해서 그 기술 성숙도 평가라고 하죠. TRA라고 이제 어세스먼트로 얘기를 하고 그 하나의 척도가 되는 것이 TRL입니다. 이 TRL이 실은 그 기술의 어떤 수준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우측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그 위험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 프로젝트, 그러니까 무기 체계를 하나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 프로그램 매니저가 엔지니어로서 올라가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해도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자기 그 어떤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계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툴입니다. 그래서 이 TRL을 적용할 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체계 개발에 들어가기 위한 또는 탐색 개발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그 기술의 성숙도를 점검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요새 최근에 좀 오해가 있어가지고 그 기술의 수준을 판단하는 걸로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적용할 때는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무기 체계 또는 그 제품의 규격, 사양, 요구 사항들이 명확하게 정의가 돼 있고요. 그것 대비 얼마 정도 수준이냐에 따라서 그 TRL 1부터 해서 9까지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TRL을 적용할 때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소가 하나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무기체계 또는 제품과 형상이 일치성이 얼마 정도 되느냐. 그러면 8, 9 정도 되면 동일 물건이 되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3, 4, 5 정도 되면 실험실에서 브레드보드해서 그 얼기설기 묶어가지고 그 제품의 형상은 다르지만 기능이 구현되는. 또 하나는 시험평가 되겠습니다. 시험평가라는 게 이제 기술의 검증인데요. 그 검증의 환경이 실제 무기체계 또는 제품이 사용되어지는 환경과 얼마만큼 일치하느냐. 그래서 이 레벨 9에 가면 동일한 물건으로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우리 아까 해성 얘기 말씀드렸죠. 저 해성을 군이 사용하고자 하는 구축함에 탑재해서 실제 바다에 나가서 가장 워스트 케이스의 기상에서 발사했을 때 제 성능이 나오느냐 이것을 다 입증한 경우가 9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 국방연구개발 쪽에서 사용되어지는 부분들은 미국에서도 정의를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준으로서 우리의 목표가 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수준에 와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위험을 얼마만큼 갖고 가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국방연구개발은 앞서 잠깐 얘기가 됐었지만 저희 연구소 ADD가 만들어진 게 이제 1970년 8월 6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 위장 명칭이 7086 부대였는데요. 이 1970년대에 그 국방과학연구소가 설립되면서 율곡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때부터 국방연구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 국방연구개발에 대한 정의가 방위사업법에 보면요 좀 낯설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군사력 건설을 위해서 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 체계의 획득의 방법으로 구매 또는 연구 개발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연구 개발이 무기 체계를 획득, 액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군이 그것을 조달하기 위해서 배치하고 사용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우리가 물건을 사는 구매 그리고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사용하겠다는 연구 개발. 그래서 수단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을.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국방연구개발을 보시면은 조금은 이해가 되실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70년대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때 산업시설도 전무하고 그런 과정에서 박격포라든가 기본 소총 그리고 탄 이런 것들을 국내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국산화하기 위해서 역설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미군이 사용했던 무기 체계를 보고 그걸 거꾸로 역설계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의 기능이 무기체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국방과학연구소 설립 목적이 그런 기본 병기를 개발하는 거였기 때문에 ADD 중심으로 모든 업무들이 수행되어지고 실제 ADD 연구원들이 현장에 산업체에 내려가가지고 직접 생산과 조립 이러한 업무들을 같이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어떤 경제적 발전과 국가과학기술의 전반적인 발전과 연계해서 이 국방 쪽도 점점 변화를 시작하는 게 제일 밑에 보시는 것처럼 국방과학연구소의 역할이 많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즉 생산과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업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넘어가고 있고요. 또한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역설계를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역설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술을 확보해서 개발해야 되는 것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1981년에 처음으로 기술개발이라는 것을 해야겠다 해서 국방연구개발의 기술개발 항목이 처음으로 사업이 81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방과학연구소뿐만 아니라 업체 자체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니까 84년도에 업체주도 체계개발 사업을 신설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0년도 들어오면서부터 국방 쪽에서도 이제 기초연구의 필요성이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좀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가 국방 쪽에 필요한 기초연구 분야를 기초연구를 수행해서 그래서 응용연구, 시험개발로 좀 발전시키자 해서 90년도에 기초연구 분야가 처음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제가 되는 민군 협력에 대한 부분이 1998년에 민군 겸용기술 사업이 최초로 시작이 했습니다. 97년도에 뒤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98년도부터 민군 겸용기술 사업이 시작됐고요. 그래서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ADD 중심의 국방 연구 개발에서 학계, 연구소, 방산기업과의 어떤 협력 관계 그리고 이제는 국가과학기술과 정보 출연 연구소 그 다음에 모든 국가 R&D의 역량과 연계해서 이 국방 연구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좀 점점 확대되어지는 그러한 정책의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방 연구 개발 정책 문서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데요.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방 연구 개발은 중장기 기술 계획을 수행합니다. 마찬가지로 국가과학기술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저희가 중장기 기술 계획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국방 쪽에서는 우측 두 번째 내려오시는 거 보면 합동 군사 전략서라고 있습니다. 이 작성 기간이 대상 기간이 15년입니다. 즉 군이 15년 후에 어떤 무기 체계를 도입해서 또는 획득해서 운영하겠다라는 계획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년 후에 군이 사용할 무기 체계로 써 있기 때문에 그 무기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기술, 앞서 말씀드렸던 체계 개발, 탐색 개발 이 과정을 빼고 나면 기술 개발할 기간이 채 7, 8년이 남지 않습니다. 기술을 확보해야 되는 과정이요. 그러다 보니까 저 군사전략기획서 JMS라는 것을 통해서 국가과학기술 진흥정책서의 전반적인 추진 방향. 예를 들면 이제 국방 쪽에서 얘기하는 게 요새 최근에는 감시정찰 자산이 좀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북한 전역을 보는 게 이제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5년간 국방 연구 개발을 통해서 군사력 건설의 감시정찰 분야를 좀 더 강화하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JMS의 무기 체계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진흥 정책서에는 그러한 어떤 선언적인 얘기로 들어갑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국방과학기술진흥 실행계획서를 이건 마찬가지로 F+1부터 15년까지의 그 기술 기획을 하는데 이 부록으로 핵심 기술 기획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핵심 기술 기획서에는 국방 연구 개발을 통해서 그 앞으로 15년간 기술 개발해야 될 단위 과제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 핵심 기술 기획서가 아마 이제 그 일반본으로 해가지고 기품원 방위사업청 이름으로 해서 그 공개가 되고는 있는데 거의 제목 수준만 나갈 겁니다. 근데 실은 그 제목 하나에 그 장기 즉 7년 이후 F+7 이후 거는 한두 장 정도의 그 과제 카드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중기 계획 F+6까지에 대해서는 개발 계획서가 다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 계획서는 그 3급으로 분류돼 가지고 그 일반이 볼 수 없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정보 소통에 대한 문제를 자꾸 제기해서 일반본을 만들었는데 그 한계는 아직까지 갖고 있다고 좀 봅니다. 이처럼 그 국방 연구 개발은 기술을 개발해서 어떤 무기 체계를 개발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좀 적습니다. 어떤 무기 체계가 사용되어질 거기 때문에 그 무기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기술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러니까 연구 개발의 그 수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무기 체계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 수단이 이 정책서라든가 계획서에 다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가 기술 개발에 실패했을 경우에 무기 체계 개발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개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술 개발하는 사람들이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기술 개발하는 사람들이 실패할 걸 대비해서 실제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쪽에서는 해외 구매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 때문에 무기 체계 전체를 개발을 못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연구 개발에 있어서 100%다 저희가 개발을 그 국내에서 개발해서 무기 체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일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술이 부족할 때는 부득불 해외에서 사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이 전체 이제 그 국방 연구 개발하고 그 국가과학 기술의 어떤 그 예산과 의사결정 체제를 좀 잠시 비교를 해본 겁니다. 뭐 왼쪽 거는 뭐 여기 계신 분이 저보다 더 잘하니까 말씀을 안 드리고요. 이 국방 연구 개발은 방위사업법에 의해서 수행이 되어집니다. 가장 모법이 이제 방위사업법이고요. 방위사업법 역시 이제 과학기술기본법에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모든 절차라든가 의사결정 체제들이 방위사업법에서 결정이 되어 있고요. 이 방위사업법에 의해서 이제 방위사업 관리 하위 그 규정이 그 국방부 훈령으로서 그 방위사업 관리 규정이 있고 이 방위사업 관리 규정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관한 규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그 절차와 그 다음에 의사결정 체제 이런 것들이 다 결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방위사업청에서 이제 우선 이 사업을 주관을 하게 되는데요. 기술 개발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국방 연구 개발에 그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예산이 있고요. 뒤에서 좀 설명드리겠지만 기술 개발 예산이 있습니다. 기술 개발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국방과학연구소로 출연을 해줍니다. 기술 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핵심 기술 사업인데 그 주체가 ADD가 될 수 있고요. 또는 산학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산학연이 하는 과제라도 일단 ADD로 예산이 다 출연이 되고요. ADD가 다시 그 주관 연구기관 산학연과 계약을 합니다. 여기서 참고가 되는 게 협약이 아니고 저희는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기술 개발 실패하면 페널티를 물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왜 그러냐면 그 기술을 개발하면 실패했을 때 그 다음번 사업이 연기되거나 전력화에 어떤 요인을 그 문제를 발생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계법에 의해서 이 계약을 하고 있고요. 또 그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제 페널티를 물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정부출연연구소에서 한번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원자력연구소하고 계약을 했는데 개발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규정상, 법상 지체상금을 물려야 되는데 출연료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정부 또 예산 받아서 하는데 그걸 이제 푸는데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이 제도가 그 절차 이런 것들이 그 무기 체계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실패했을 때 어떠한 문제가
그 뒤에 발생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책임 소재를 많이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얘기 많이 드렸을 건데 1500마력 그 전차 K2 전차의 파워팩 1500마력 파워팩을 개발했는데 저희 연구원들 그 산학연에서 그 개발을 한 겁니다. 어떤 업체가 개발을 한 건데 관리 감독을 저희가 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 감독했던 그 사람 중에 8명이 징계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하는 사람도 징계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국방 연구개발의 그 연구를 하고 있는 분들이 그 갖고 있는 불만이기도 하고요. 또한 그러한 상황에서 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그 연구개발하는 분들에 대한 자율성을 많이 그 이렇게 좀 침해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목숨 내놓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 업체 주도로 많이 대부분 다 업체 주도로 하다 보니까 이 경쟁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실패했을 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뭐 이렇게 징계하거나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게 이제 요새 감사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계속 징계를 주라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그 추가적인 이제 징계들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기술개발 순기를 비교를 이제 국가 R&D하고 국방 R&D를 잠깐 비교를 했는데 제가 앞서 잠깐 설명드렸듯이 이 국방 연구개발은 그 기획 단계부터 그 단일 과제의 그 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국가 R&D 같은 경우는 이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단위로 하고 계속 사업은 남아 있고 그다음에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패키지 개념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방 쪽은 그 100%다 그 단위 과제가 있고요. 단위 과제 서메이션한 금액이 그 다음 연도에 예산이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경직돼 있고 그 과제를 태워야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보니까 과제를 태우는 게 중기 계획부터 들어가 있어야 되고 기획서 그 장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기술 개발의 어떤 그 이 단위 과제에 기획하면서 그 들어와 가지고 기다리는 기간이 한 4, 5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출연연에서 국방연구개발에 참여하는데 어떤 상당히 큰 불편함을 얘기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 부분인데 그래서 그 부분은 일부 저희가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의 일부를 떼서 국가 R&D 예산 편성과 동일하게 프로그램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완화시키고는 있는데 그 앞서 말씀드렸던 15년 후에 또는 10년 후에 획득하고자 하는 무기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은 우선적으로 개발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그 단위 기획으로서 이미 다 채워져 있고요. 그 남는 예산에 대해서 지금 그 프로그램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그 국가 R&D와 국방 연구개발의 협력 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즉 국방 연구개발에서는 5년 후에 개발할 기술이 무엇이라는 것을 식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국방 연구개발 쪽에서 그것을 산학연, 즉 민간 쪽을 통해서 국가 R&D를 통해서 개발하겠다고 의사결정만 하면 그 목표가 명확한 그 계획서가 있기 때문에 국가 R&D에서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참여 의지와 그런 그 기술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이 협력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과제들로서 탁탁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4, 5년 후에 어떤 결과들이 국방 연구 개발에 바로 적용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순기가 서로 다르지만 그 이 협력의 관계를 엮어줄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장점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저희가 민군 협력을 하면서 앞으로 그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가 쭉 설명하면서 이제 그 차이점 뭐 이런 것들을 쭉 설명했는데 그 여기에 대충 다 정리를 마무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 기획 단계에 있어서는 국방연구개발은 15년 이상까지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놓고요. 근데 그 국가 R&D 같은 건 미래 예측이라든가 어떤 이 어떤 변화, 트렌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시장을 예측하고 그 예측된 시장에 필요한 기술들이 무엇일 거라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국방 쪽은 15년, 이 30년 동안 어떠한 무기 체계를 획득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군사력 건설 방향이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 군사력 건설 방향에 맞춰서 저희가 무기 체계를 획득하기 위한 그러한 플랜이 쓰면 거기에 따라서 기술 기획이 같이 그 정렬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계획 마찬가지입니다. 15년까지 그 기술 개발 계획을 저희는 보유하고 있고요. 국방 연구 개발은 만들어 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제 단위로 무엇이든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과제 단위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점은 예비 타당성은 저희가 없고요. 저희는 사업 타당성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단위 과제로 국회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이 국방 안보에 관계된 것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을 안 하고 지금 카이다에서 사업 타당성을 100억 이상 넘는 거에 대해서만 사업 타당성 연구를 합니다. 그 예산의 그 편성과 집행에서 보시면은 그 단위 과제 예산을 서메이션한 것이 차년도 예산이 되는 거고요. 그 프로그램 예산은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위 과제 선정 시기가 그러다 보니까 그 국가 랜디보다 최소한 1년 또는 5, 6년 앞서서 과제들이 선정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저희가 이제 협약과 계약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고요. 또 하나는 그 관리기관도 그 기술 개발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금 묻고 있는 상황이고 그 국가랜드 뭐 주관기관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평가와 관리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시험 평가라는 것이 그 시험 개발이라든가 무기체계 개발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어떤 그 군이 직접 와서 사용자 평가까지 하는 그래서 그 일반 기술 개발의 어떤 평가보다는 좀 더 타이트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그 검증을 심하게 합니다. 그다음에 연구 성과 소유에 대해서는 이제 그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정부의 소유로 다 하고 있습니다. 국방 연구 개발은 왜냐하면 국방 연구 개발은 매칭 펀드가 아닙니다. 100% 전액 국방 정부가 투자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이 이제 또는 정부가 언제든지 그 기술을 사용을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정부 소유로 한 겁니다. 근데 정부 소유로 하는 과정에서 이제 ADD가 그 전체 예산을 출연을 받았기 때문에 정부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이제 ADD가 정부로부터 위임받아서 그 소유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 개정이 돼서 그 기초연구나 뭐 이렇게 특정 연구에 대해서 그 비영리 기관, 학계라든가 정부 출연 연구소가 그 정부와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은 이미 그 개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술 실시권을 허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국방 쪽은 그 정부가 항상 그 A라는 업체가 도산했을 때 B라는 업체로 그 기술을 넘겨줘서 무기 체계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 통상과 독점이라는 부분에서 통상 실시권을 하고 있고요. 기술료는 국가 R&D는 사업이 종료되면 걷어들이지만 저희 국방 쪽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민수 쪽으로 국방 쪽에 재활용할 때는 기술료를 받지 않고요. 그 민수 쪽에만 또는 수출해서 쓰겠다라고 할 때만 그 기술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국방 연구개발 예산에 대해서 그 전체 예산은 그 국방비가 이제 37조고요. 그 국방 연구개발비는 18조 8천억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기체계 개발하고 다 빼고요. 순수하게 기술 개발만 보시면은 4,136억입니다. 즉 국방 연구개발 예산이라고 하는 18조의 2.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술 개발. 그러다 보니까 국방 연구개발에서 국가 R&D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기술 개발할 돈이 없어요. 무기체계 개발하고 시험 평가하는데 돈이 대부분 다 들어가고 기술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기체계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기술을 더 필요로 하는데 소요는 늘어나는데 이것을 갖다가 공급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R&D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참여를 함으로써 그 우리나라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연구개발 사업 그 보면은 국방기술 개발에 보시면 이제 기초연구, 핵심기술, 민군개발기술 이제 제가 이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 있고요. 그 다음에 HTD 핵심 부품이 있는데 그 핵심기술 예산에 보시면은 이제 국제공동이나 선행, 선도용 기술이 프로그램 예산으로 한 100억대 정도로 돼 있습니다. 예, 그 다음은 그 이제 민군 기술 협력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국방 R&D 입장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현존 위협과 미래 위협을 동시에 그 대비를 해야 되고요. 그 예산도 4천억 정도의 기술 개발 예산밖에 없기 때문에 그 소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방 연구 개발에 ADD 2,500명 정도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프라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최근 그 이번 정권 이전부터 얘기된 것이 국방 연구 개발은 그 보험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한번 아까운 돈이죠. 사고 안 나면은 투자 안 써도 되는데 계속 이제 물 먹는 나무처럼 돈이 들어가니까 그 이 좀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그 경제적 효과를 좀 창출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재부와 국회에서도 많은 얘기가 됐었고 이번 그 정권에서는 그
그 민군 협력을 통해서 창조 경제에 기여하자 이런 이제 그 캐치프레이즈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국방연구개발의 환경 변화고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뭐 국가 R&D 마찬가지죠. 국가 R&D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많은 그 이렇게 토론과 자문을 저 얘기를 하다 보면 그 기술 개발했는데 그 기술 개발 적용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기술들이 그 활용되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 정출연이나 또는 국가 R&D를 통해서 개발한 기술의 테스트베드로서 그 시험 평가를 갖다 철저히 하기 때문에 검증의 단계를 거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국방 연구 개발이 이제 그 방산 수출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국가 R&D도 산업 경쟁력의 어떤 강화라든가 이러한 것 플러스 국가의 어떤 그 임무를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정부 R&D 투자가 좀 기여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그 양쪽의 그런 니드에 의해서 그 민군기술 협력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 촉진법 제1조에 보면은 그 규정이 군수와 민수 부분의 기술 협력을 통해서 그 산업 경쟁력과 국방력을 동시에 강화하고자 이 민군 기술 협력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군 기술 협력 사업은 그 군과 민이 그 공통으로 그 같이 쓸 수 있는 겸용 기술을 개발하는 스핀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방연구개발에서 개발한 군수 기술을 그 민 쪽에 넘겨주는 스핀오프 기술 이전 사업, 그리고 반대로 민수에서 개발한 사업을 군수 기술로 넘겨주는 스핀온 사업, 이 기술 이전입니다. 이 두 가지의 기술 개발과 기술 이전, 그리고 사업 종류로 보면 세 가지를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민군 겸용기술 사업은 그 1998년 그 민군 겸용기술 사업 촉진법이 이제 그 제정이 되고, 그 이후에 4차례의 기본 계획이 그 시행되고, 지금 현재로는 그 14년 작년이네요. 작년에 이제 민군 기술 협력 사업 촉진법으로 그 법을 개정을 하면서 그 겸용기술이라는 어떤 스핀업의 관점에 있어서 이제는 앞서 설명드렸던 스핀온, 오프, 스핀업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민군 기술 협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추진 체계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국가심이 이제 미래창조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 하부에 그 국가심의 그 민군기술협력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그래서 민군기술협력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본 계획, 그리고 당해년도 그 기본 계획과 그다음에 주요 사업에 대해서 심의 및 그 보고를 받고 돼 있고요. 그 참여부처는 지금 이제 그 미래부, 그다음에 우측에 이제 민군 사업에 지금 현재 그 정부 예산을 출연하고 있는 부처입니다. 산업부, 방사청 3개 이외에 국방부부터 해서 기상청까지 8개 부처, 총 11개 부처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지금 미래창조부에서는 그 특별위원회를 그 지원을 하고 있고요. 산업부에서 실제로 민군기술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당해년도 그 시행계획들을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군기술협력에 보시면은 그 저희 이제 그 양 부처, 그 다음에 또 방위사업청에서 예산을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러한 3개 부처를 저희가 그 민군기술협력센터가 전담기구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유형은 그 기존의 그 민군 겸용기술 사업은 4개 사업 보시는 것처럼 겸용기술, 그 다음에 민군 기술 적용 연구, 규격 표준화, 그리고 정보교류 사업 4가지만 수행을 하다가 작년에 이제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그 부처 연계 협력 사업, 그리고 무기 체계 등의 개발, 전력 지원 체계 개발, 그리고 민군 기술 실용화 연계해서 총 8개의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민군기술협력이 이제 98년도부터 이제 시작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 이제 과기부, 국방부, 산자부, 정통부 이렇게 4개 그 부처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 보시면은 이제 270억 정도 투자를 했었는데, 그 국방 쪽에서 투자한 것이 30억 정도 안 됩니다. 즉, 그 민수 부처에서 민간 부처에서 투자액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죠. 그리고 규모가 조금씩 늘다가 국방의 비중은 그대로 저조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2004년 5년 들으면서 이제 이때 이 과기부가 빠져나가고 뭐 이렇게 부처들이 조금씩 빠져나가면서 규모가 전반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06년도부터 들어오면서 이때 이제 국방부에서 방위사업청으로 국방연구개발 사업이 넘어간 시점인데, 이때부터 국방 쪽에서 그 민간과의 협력 관계를 되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 정부에서도 그랬고요. 그 과정에서
국방 쪽에 민군 겸용 기술 사업 예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타부처에서 출연하는 것보다 방위사업청 한 개 부처가 출연하는 예산이 거의 한 60%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부처 연계 협력 사업이라는 그 사업의 꼭지가 만들어지면서 그동안 담지 못했던 민군 기술 협력 사업의 다양한 형태들의 예산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부처 자체적으로 투자하고 이제 뭐 이렇게 출연하지 않고요. 부처 자체적으로 이거 민군 겸용 기술로서 우리가 국방부하고 협조해서 기술 개발을 하겠다 해서 자체 투자하고 그것을 국방부에 갖다 쓰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예산들이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 붉은색으로 좀 표시를 해놓은 건데요. 이 예산까지 다 합치니까 올해 예산이 한 1,300억 정도 민군기술 협력에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833억은 저희 전문기구의 출연을 통해서 그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그 민군 겸용기술 사업의 대표적으로 그 성공한 사업이 메디폼입니다. 메디폼 아시죠? 그 상처 났을 때 붙이는 패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민군 겸용기술 사업으로 개발한 겁니다. 그 병사들이 전장에서 다쳤을 때 그 수술 봉합사를 필요하다 해서 그 개발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대박을 친 그 제품이 되겠고요. 그리고 작년에 나왔던 그 효성의 탄소밸리 전주의 효성에서 이제 탄소섬유 그 개발을 한 것도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제 민과 군이 같이 쓸 수 있는 기술이 꼭 무기체계뿐만 아니고요. 그 병사들의 어떤 무기체계 이외에 싸울 수 있도록 그 역량을 갖다 보존시켜주기 위해 지원해주는 것을 전략지원체계라고 하는데 그 전략지원체계의 기술도 저희가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부처연계 협력 사업은 이제 그 예산을 이게 출연을 안 해도 되고요. 자체적으로 소진을 해도 되고 해당 부처의 산하 출연기관을 통해서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그 사업도 관리하고 뭐 이래도 다양한 분야로 이제 그 예산의 형태를 좀 다각화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겸용 기술이 지금 한 규모가 그 4, 5년 정도 하는 사업이 6, 70억 정도라 그러면 부처형 협력 사업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하나의 사업이 450억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 뒤에서 좀 설명드리는데 이제 그렇게 좀 대형화되고 그리고 각 부처가 그 장점이 있는 기술 영역을 갖고 해당 부처의 산하 기관이 들어와서 같이 코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다부처 협력 사업하고 동일합니다. 거기에 민과 군이라고 해서 군이 항상 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이 두 개는 무기체계 등의 개발 사업과 전력 지원 체계 개발 사업은 왼쪽 거는 방위사업청이 주관하고요, 오른쪽은 국방부가 주관합니다. 그래서 이 민군 협력이 이루어지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수리온 헬기 개발 사업이거든요. 방사청하고 산업부가 한 건데 이거는 저희 그 전문기구에서 관리할 정도의 그 규모의 사업이 아닙니다. 엄청 크고 국책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그 민군 기술 협력이라는 우리 국가에서 봤을 때 그 담을 수 있는 카테고리가 없어가지고 이 세 번째 네 번째는 그 어떤 그런 카테고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소형 무장 헬기로 해서 LH 사업이라고 해서 그 방위사업청에서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민수용 헬기로 해서 산업부가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에 지금 그런 것들이 그 협력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보라매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차기 전투기 사업도 아마 산업부가 투자되게 되면 이런 형태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력 지원 체계 같으면은 이제 방탄복이라든가 막사, 그다음에 태양전지 이런 그 에너지 쪽이 좀 많이 그 지원 체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기술 이전 사업인데 민군 기술 적용 연구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스핀 온 오프에 대한 그런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성숙된 기술이기 때문에 그 성숙된 기술을 그 군이나 또는 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과 무기체계 형태로 만들어서 부품의 형태로 만들어서 사용해서 현재 그 군이 또는 민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입증해가지고 그것을 실용화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국방 쪽에서 쓰고 있는 그 화약의 그 기술을 갖고 폭발 볼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 송전탑 같은 경우에 이제 볼트 체계를 하고 풀리지 말라고 이제 그 안에 화약을 터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영구 체결이 되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스핀온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오프고요. 스핀온에 대해서는 이 측직이라는 게 이제 저기입니다. 우리 측량 기사들이 이렇게 측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삼각대에 놓고 이렇게 거리 측정하는 거. 그거를 기술을 갖고 국방 쪽에서 포병들이
적이 포를 쏠 때 어느 지점인가 그 계측하는 그러한 것으로 해서 이거는 벌써 국방색이라는 것을 국방부에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실용화 연계 사업은 이제 민군기술협력 사업의 성과들이 이제 뭐 많이 나타나긴 하는데 그 일부 기술들이 이제 좀 노후화되거나 또는 이제 그러한 기술들이 사장되기 전에 저희가 다시 한번 그 실용화 사업을 연계시켜 줘가지고 그 군이나 민족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 이 초견 로봇이 지금 여기에 해당됩니다. 팩봇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이미 운영 중에 있는데 이 개발을 했는데 그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도 사용을 하고 싶어하고 근데 이제 시험 평가를 자꾸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부처연계협력 사업을 지금 시범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또 저기 그 민군투기가 9월 지금 그 다음 주 정도에 그 열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 세 개 사업이 또 착수 그 선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가면서 이제 그 테스트, 그러니까 파일럿 개념으로 하면서 그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비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어떤 협력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인가를 좀 저희가 팔로우를 하기 때문에 그 제도 개선에 많은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는데 보시면은 그렇습니다. 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핵심 기술 사업으로 이미 그 2008년도부터 태어났던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층권에서 장기 채공해가지고 감시 정찰도 할 수 있고 통신 중계도 할 수 있는. 근데 성층권에는 항상 이제 그 태양의 그 에너지가 있으니까 화석 연료를 쓰지 않아야 장기 채공이 가능하다 해서 화석 연료를 쓰지 않는. 그래서 2010년도 그 국가심야 이거 안건으로 국방부에서 보고를 했는데 그 사업이 착수한 건 2013년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부처연계 협력이라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사업이 선정돼 놓고도 3년이 가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부처연계 협력 사업에 그 예산을 이쪽을 한쪽으로 주지 마시고요. 그냥 알아서 쓰세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민군협력의 가장 큰 걸림돌이 뒤에 이제 뭐 제도 개선 나오겠지만 예산입니다. 내 돈을 남한테 줘가지고 일을 시키고 싶은 생각은 아무도 안 갖고 있더라고요. 내가 확보한 예산은 내가 써야죠. 그러니까 이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사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나중에 생각하고 업무 영역을 다 먼저 정리를 하고 그래서 참여 그 기관을 이게 이제 정부에서 직접 투자하고 100% 투자하다 보니까 그 정부 출연 연구소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참여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국방과학연구소가 이제 2008년도에 핵심기술기획서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기 계획에 태워놨고 중기에 이제 예산이 반영돼 있어서 그 사업을 꺼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한데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부분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기상청에서도 그럼 우리가 저 성층권에 대해서는 지금 부처마다 주인이 없답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 성층권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거기를 예측해야만 날씨 예보가 정확하기 때문에 자기는 기상 센서 이업 분야를 그 참여하겠다 해서 지금 80억, 82억 정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업부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경량 구조가 돼야 되니까 복합재 쪽으로 이제 항우연 뭐 그쪽 항공 쪽 하니까 이제 그쪽 그리고 이 태양전지하고 그 재생형 연료전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재생형 연료전지는 애기원의 강점이 있다 해서 애기원에 110억 그리고 기체구조 80억에서 총 이 450억짜리 사업으로 이 사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는 이 예산을 그 저희 전문기구로 출연을 해주고 있고요. 저희 센터로 출연해서 저희가 항우연하고 애기원하고 협약을 맺고 있고요. 이 국방과학연구소 사업은 저희한테 오지 않고 이게 이제 국방 R&D 사업이다 보니까 그 저희 그 방위사업청에서 ADD에 직접 계약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권한 바뀝니다. 예산 집행은 기상청 마찬가지로 기상청에서 기상원으로 예산을 내려보내서 그 자체적으로 쓰고 있고요. 근데 그럼 이 사업을 어떻게 그 조정 통제를 할 것이냐 해서 미래부가 그 부처연계협력 사업에 다부처연력 사업 마찬가지로 그 주관 부처가 됩니다. 그래서 미래부 그 정책조정과장이 협의체 의장으로서 이 관련된 사업의 조정 권한을 갖고 있고 그 협의체를 저희가 운영하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착수된 지 한 2년 됐는데 뭐 내년 정도에 아마 어떤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 정책 및 제도입니다. 이미 2013년 7월 민군특위를 통해서 그 제도 개선된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먼저 드리냐면 다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보여드릴 슬라이드가 그 작년에 제도 개선 사항을 또 추출하다 보니까 또 동일한 사항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2013년도 그 민군특위에서 민군기술협력 그 촉진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그 막 조사를 했고요. 공청회도 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특위에서 이 결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군특위법이 그 민군기술협력 촉진법이 이걸 근간으로 그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계획을 법제화하고 그 다음에 촉진법 시행령 규정을 여기서 다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개발사업 발굴 기획 프로세스 정립 이게 부처형 협력 사업이었거든요. 그리고 국방기술개발의 민간 소유 확대하라 해서 방위사업청에서 그 비영리 기관에 대한 공동 소유를 인정을 해줬고요. 민군연구협력 촉진에서 기초원천 그 공동투자라 해서 미래부에서 그 105억 정도를 5년간 투자해서 기초원천 기술에 대한 협력 사업을 저희 민군특위를 통해서 민군사업센터를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더 일회성으로 끝나버렸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저희가 했는데 스틸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네. 불편 해소해가지고 요구하는 기술 정보를 공개 확대해달라. 그 다음에 소유권 제도를 개선해달라. 그 다음에 뭐 간접비를 현실화해달라. 이제 이게 보니까 점점 이제 뭐냐면 디테일함에 들어옵니다. 간접비가 그 국방연구개발의 기초연구실은 간접비 5%밖에 안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학 교수들이 이제 그 상당히 불편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계약에 의한 거니까 어쩔 수 없었죠. 근데 보면은 방위사업청에서 바꿔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바꿔주면 될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그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쪽에 이제 상당 부분 얘기가 많이 들어오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게 이제 그 기술의 정보 공개 확대입니다. 다른 것들은 뭐 이렇게 다 해결이 가능한데 스틸 국방 쪽에서 뭘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다 공개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폐쇄적이지 않느냐, 협력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쭉 설명드린 것처럼 그 국방연구개발의 특수성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특수성이라는 것으로 전체를 다 덮으려고 생각은 안 하는데 또 그러한 것들을 다 걷어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좀 전체보다도 이제 잦은 분야별로 잦은 교류가 필요하고 또 그러한 것들이 쌓이다 보면 조금씩 그 진행되다 보면 서로의 장벽들이 좀 허물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환 박사님 자료는 굉장히 상세하게 아마 현황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보시면은 제가 이 국방과학연구소의 민군경영기술 얘기가 나온 거는 벌써 한 20년 정도 된 얘기고요. 미국에서까지 아마 듀얼 유스 테크놀로지 얘기한다면 한 25년 정도, 30년 정도 히스토리가 가진 건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30년 전 패러다임이나 지금이나 별로 바뀐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퀘스천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마 키스텝에서 이런 포럼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텐데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나요? 왜 국방과학과 국가과학기술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저는 우선 퀘스천 한번 던져보고 싶은데 아마 답을 쉽게 못 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아마 제가 짐작컨대는 비국방 쪽에서의 국방 R&D를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국방 R&D가 굉장히 높고 그쪽에서 뭔가 나온 것이 민간전에서의 비즈니스를 하는데 R&D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안 도와준다. 아마 이런 시각일 것 같습니다. 틀린가요? 아마 거의 맞을 겁니다. 30년 동안 안 변하는 패러다임입니다. 그런데요, 현실적으로 그게 할 수 있는 건가? 그럼 국방 R&D 비용이 굉장히 높은 건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아마 미국 통계를 아시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금년도 우리 국가연구개발비가 17조 9천억이죠. 19조인데 국방 쪽에 게 13%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 국방의 DOD가 쓰는 비용이 미국 R&D에서 얼마인가요?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는 지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거의 아마 60%겁니다. 미국에서의 R&D는 DOD하고 DOE하고 그 다음에는 헬스하는 DOH하고 헬스케어하는 이쪽이 국가연구개발비의 거의 98%를 차지하고 있죠.
R&B를 위해서 우리나라 같이 산업부 이런 데서 돈 쓰는 거는 한 푼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패러다임을 13% 줘놓고는 비국방 쪽에서 하시는 분들은 국방연구개발이 굉장히 많은 거니까 그쪽에서 뭔가 스피노프를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패러다임이 맞은 건가요? 저는 이 패러다임이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지금과 같은 30년 동안 서로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것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서로의 관점이 어디 있는가 하면요. 비국방 쪽에서는 국방 R&D가 굉장히 비중이 높으니까 뭔가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반면에 국방 R&D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돈이 너무도 적으니까 기술 개발한 것을 민간에서 가지고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시선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게 3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이 얘기할 게 있는데 이건 지금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방연구개발이 국방개발은 어떻게 보면 박정희 정권 시절에 대통령 한 사람의 의지에 됐기 때문에 지금은 또 많은 과학기술자의 기획그룹에서 이 분야는 누군가 해줘야 되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디지전을 하는 R&D를 디지전하는 국가연구개발 디지전하는 미래부의 공무원들, 산업부의 공무원, 기획재정부의 공무원들이 국방 쪽에서는 지네들은 아무 자료 내고 돈만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불평입니다. 그리고 연구자들도 똑같습니다. 국방 쪽에서 있거는 내 자료도 공개할 수 없고 해도 남는 것도 없고 이건 내가 왜 하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R&D의 구조가 완전히 다르고 시작이 달랐는데 이 패러다임을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저는 국가연구개발과 국방연구개발이 협조를 갈 수 없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국가연구개발의 가장 근본적인 그 목표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는 사실은 국방은 미국 쪽에다가 맡겨놓고 잘 사는 쪽만 30년 동안 해와가지고 국가가 여기 왔습니다. 비정상적인 국가입니다. 여러분들 국가라는 건요. 첫째는 자기를 지켜야 되고 가장의 입장하고 똑같습니다. 집안을 지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가장이라면 안전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국가도 똑같습니다. Security and Safety가 가장 국가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존재 이유고요. 그 다음에 잘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국가가 R&D를 지난 30년 동안 잘 사는 거에 거의 몰빵하다시피 했습니다. 재정의 80 내지 90% 거기다 썼습니다. 그리고 그 돈, 나머지 돈은 국방과학연구소 일부 총치자가 넣고 그 나머지게 획득의 많은 분야는 미국에다가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나라도 우리나라가 세운 나라가 아니고 전쟁이 났어도 못 지킨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만큼 살게 된 거는 위에 보면 그 니치를 갖다가 잘 이용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죠.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연구개발을 디전 메이커들이 세이프티 앤드 시큐리티에다가 일단 먼저 두라는 것이 제도 개선이 아마 제일 첫 번째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방하시는 분도 생각을 좀 바꿔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이제는 국방 R&D 해가지고 여기서 스피노프 돼가지고 R&BD 해가 국가가 돈 버리는 거 그게 아니고요. 국민적인 리더는 상황이 국가에서 제일 큰 전환이 뭐겠습니까? 첫 번째가 전쟁이고 두 번째는 평화 시에는 재전환입니다. 그 다음에 잘 사는 겁니다. 국방에서 하는 시큐리티의 많은 기술들은 사고가 났을 때 국가가 평화 시에 사고가 났을 때 응용할 수 있는 기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분야는 누구도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국방연구개발에서 국가연구개발에서 이 협조를 볼 것 같으면 산자부가 중심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정상인가요? 저는 네버입니다. 산자부가 중심이 됐다는 국방연구개발에서 여전히 돈 되는 것을 비국방 쪽에서 쓰겠다는 그거입니다. 이게 아니고요. 저는 국가 안전 쪽에서의 협력이 더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국방 쪽에서 일했던 어떤 시스템들이 세월호 사건 때 학생들 10명이라도 건졌다면 국민들이 국방연구개발을 팍팍 밀어줄 겁니다. 저는 전쟁에서는 많은 수단들이 플랫폼 같은 것들의 많은 수단들 장비들이 평화 시에는 충분히 재난에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약간의 모디피케이션이 필요하죠. 그런 것은 국방 쪽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쓸 여유가 없습니다.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국가 안전하고 국방 쪽에서의 R&D가 서로 협력을 한다면 엄청나게 달라질 거다. 저는 그쪽으로 좀 패러다임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물론 R&BD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방산에서 작년에 거의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에 3조 7천억 거의 4조 정도의 방산 수출을 했거든요. 획기적입니다. 물론 R&BD 할 게 있지만 국민적인 리더는 시큐리티 테크놀로지가 세프티에 쓰여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 패러다임을 바꾸고는 정책적인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국가의 연구 개발하는 키스텝도 물론이고요. 스텝도 물론이고 저는 정책 당국자들이 자기 부처의 일 중에서 최우선적으로 국방하고 국방이라는 표현보다도 국민적인 시큐리티하고 세이프티에 돈을 얼마나 쓸 건가는 먼저 떼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돈을 써야 됩니다. 과거에는 전부 다 자기 부처의 일을 갖다가 자기 일 잘하는데 폼나는 거 그게 해가지고 한 건 해가지고 엄청난 상품 만드는 거 여기다가 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요. 첫째 전쟁 나지 않아야 되고 통일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평화시에 사고가 났을 때 내가 안전해야 되는 겁니다. 아마 여기에 많은 앉아 계시는 분들도요. 가정에서 비용 나가는 거에서 많이 큰 부분이 지금 상당히 시큐리티는 좀 먼 데 있지만 세이프티와 관련된 게 큰 돈이 나갈 겁니다. 교통사고 간단한 거 한 번만도 100만 원 날라가죠? 웬만하면 뭐 몇백만 원 날라갑니다. 건강도 조금만 가면은 몇백만 원 쉽게 날라갑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국민적인 니드가 있는가? 과거에는 니드라고 쓰는데 요즘은 원처라는 얘기도 쓰죠. 훨씬 더 국민적인 원처는 니드의 그 뒤에 있습니다. 그걸 헤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처 예산 중에서 R&D를 첫째 시큐리티 세이프티를 먼저 일단 그 할당을 먼저 빼고 그 다음에 R&BD로 가자. 제가 통계 자료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국이 말이죠. 전체 국가 정부 재정 투자 중에서 소위 잘 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빼고 다른 분야를 우리가 비산업 분야 투자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에 의하면 미국이 89%를 비산업 분야. 비산업 분야라는 것은 에너지, 그 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 헬스, 시큐리티, 세이프티 이겁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가 얼마 쓰는가 하면요. 프랑스가 92%고요. 그 다음에 영국이 92%고 프랑스가 82%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50%. 근데 이게 5년 전 통계를 제가 추이를 봤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거의 10% 이상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5년 사이에 4% 올라갔습니다. 우리 국가 R&D는 뭘 하고 있는가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돈 버는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국민이 내가 잘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내가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민 누구하고 내 이웃하고 누가 잘 사는가를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국가인가요? 저는 국가 R&D 투자의 패러다임을 바꾸라. 첫째, 시큐리티 세이프티에다 돈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돈 되는 거는 소위 돈 버는 거는요. 가만 놔두고 민간이 잘합니다. 과거에 30년 전에는 너무나 리소스가 없기 때문에 국가가 모아줘야 됐지만 이제 그 리소스가 민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 지금 국가 정부의 R&D보다도 3배 많은 것이 민간 R&D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정부가 R&BD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아직도 민군 기술 협력을 우리가 이렇게 13% 예산을 가지고 서로 만리 정리를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이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민군 기술 협력은 제대로 되지 않고 국민적인 공감대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2008년인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그 산업부하고 방사청하고 MOU를 체결해서 민군 기술을 민군 협력을 활성화하자 그래서 그때 MOU를 체결한 바가 있는데 그 당시 그의 일환으로 민군 기술 교류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이제 산업부 소속으로 있었기 때문에 산업부의 간사기관으로 저희 기경원이 간사기관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민군기술센터가 방위산업청 간사기관으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때 이제 그 민국기술교류 첫 번째 만났을 때 많은 분들이 그 미국기술 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국방 R&D 쪽에 어떻게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때 이제 나온 얘기들이 오늘 우리 김영환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하고 지금을 비교를 해보면 굉장한 어떤 그 차이를 느낄 수가 있는데 비근한 예로 이제 저희가 그 국방 사이드에서 하고 있는 R&D 쪽의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한 어떤 그 프로그램이 두 가지가 아까 말씀해주신 두 가지인데 핵심 기술 개발 사업,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보면 핵심 기술 개발 사업, 그 다음 민구 기술 개발, 겸용 기술 개발 사업, 협력 기술 개발 사업 이렇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제가 거기에 어떤 평가를 과제 평가를 하거나 뭐 이렇게 이제 선정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면 연구자들이 올린 아이디어들이 예를 들면 한 100개다 그러면
그 중에 채택되는 비율이 대략 한 10% 미만인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뭐 정확한지는 아닌지는 확실치 않지만 대략 한 10% 정도로 본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된 이유는 그 아이디어를 내면 그 아이디어를 검토를 어쨌든 우리 국방과학기술의 개발의 주체는 현재 ADD에 있기 때문에 ADD 계신 분들이 그걸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근데 검토를 하시면은 이 중복성이나 효용성 때문에 그 아이디어들이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다 이게 채택이 되질 않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아이디어를 내신 분들이 상당히 좀 어떨 때 보면은 좀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면 내가 냈는데 저는 열심히 나는 이제 국방 쪽에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냈는데 그래서 보니 결과는 아니다. 근데 뭐 한 번, 두 번이면 상관없는데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이제 그 적극적으로 이 국방 R&D 쪽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떤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어떤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ADD에 계신 분들이 그 무기개발 체계라든가 그 기획이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을 잘 알고, 그래서 사실은 이 일반 연구자들이 내는 아이디어들이 거기에 맞지 않는다는 건 분명히 확실히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좀 정보를 좀 더 얻기 위해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교류회 같은 것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지금 이제 이 국방 사이드에서 그런 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교류회 때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은 그분들이 더 이상 디테일한 내용을 얘기를 못 합니다. 왜냐면은 보안 때문에. 잘못 얘기하면 군사기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 연구자들이 거기서 좀 더 좀 정확한 어떤 뭐 인포메이션을 받아서 제대로 기여를 할 수 있는, 국방 R&D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뭔가를 제안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느냐. 이제 처음에 초기에 무기 체계 개발 및 하여튼 기획 단계부터 저희는 이제 그 일정한 요건을 갖는 그 일반 연구자들을 저희가 참여를 시키면 좀 더 상당 부분 많이 좀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비밀 취급 인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어떤 기획 단계에서 들어가서 같이 그분들하고 국방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면은 뭐 탑에서 다운으로 내려갈 때, 바텀으로 내려갈 때 좀 더 정제된 어떤 그런 ROC, 그러니까 요구서들을 우리가 내놓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연구자들이 그걸 보고서 굉장히 좀 이렇게 구체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들을 과제화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정부 출연 연구, 국방 사이드에 계신 분들은 정부 출연 연구소도 국가기관인데 저희는 국가연구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국방 사이드에 계신 분들은 이 정부 출연 연구소들은 민이라고 봅니다. 민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아까도 좀 말씀하셨던 그 지적재산권의 어떤 소유권 이런 것도 이제 비영리 기관에 대해서 이제 많이 풀으셨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좀 그 방산 분야에 계신 분들이, 국방 분야에 계신 분들이 정부 출연 연구소와 같은 어떤 그런 국가기관들은 민이라는 인식보다 국가기관이라는 인식을 좀 가지고 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비관한 예로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가 예산의 한 10% 정도가 정부 수탁이든 그 기업 수탁이든 저희가 그 방산 국방 분야 R&D를 합니다. 그 안에는 이제 비밀 사업도 있고, 그런데 사실 보안 때문에 문제된 경우는 뭐 한 건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대두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국방 사이드에 계신 분들이 이 정부 출연 연구소들을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원의 공유입니다. 자원. 아까 첫 번째는 정보의 공유고요. 두 번째는 자원의 공유인데, 잘 아시다시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5개 기관의 그 예산이 1년에 약 한 4조 2천억 정도 되고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이 한 16,000명 정도 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합쳐서. 근데 이제 예산 구조를 보면은 그 중에서 약 한 1.6조 정도가 정부 출연금으로 저희한테 이제 예산이 할당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주요 사업이나 기관 공유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 중에서 이 사업은 사실 일반 그 수탁 사업이나 정부 수탁 사업하고는 달리
기관의 미션에 맞춰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돈을 가지고 저희가 미션에 맞는 어떤 그런 사업들도 하겠지만 가능하다면 국방 사이드에 계신 분들하고 협력 융합 연구 사업을 만약에 진행을 한다면 굉장히 많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1조 6천억 정도에서 한 10%만 그 현재도 지금 미래부에서는 연구회를 통해서 지금 융합 연구 사업을 굉장히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방 분야 융합 연구 사업이라는 어떤 그 꼭지를 가지고 저희가 그 중에 한 10%만 사용한다 그러면 한 1,600억 정도 되고요. 그런데 그게 한 직접비 베이스니까 저희가 직접비로 한 2억 정도 한 과제당 2억 정도를 사용하게 된다면 토탈 저희가 한 800개 정도를 우리가 연 800개 정도를 국방 분야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저희가 그 재원을 활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그 김영환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국방사에 대한 순수 연구 개발비는 4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굉장히 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 개발부터 굉장히 많은 것을 하지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600억 정도의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좀 먼 미래에 무기 체계 개발하는데 우리가 기초 원천 기술 개발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면은 저는 좀 더 우리가 국방 분야의 R&D에 그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의 국가 R&D 자금이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국에 이제 9년 동안 일을 하면서 미국 국방부 과제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 관련된 기술 자문을 계속 지금 수행 중에 있고요. 제가 그러면서 봐왔던 미국 구조에는 technology transfer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어떤 방법으로 기술 이전을 하자라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이전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자세로 약간 자세가 좀 다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배경에는 제가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9년 동안 교수를 지내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을 했는데요. 나와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나면 그러면은 새로운 기술이 국방 체계에 적용이 되고 나면은 이 기술들은 거의 대부분의 이때에 필요한 기술들은 나중에도 업그레이드 버전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무기 체계,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감시 정찰 체계에 좀 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버전을 해야 되는데 미국 국방부가 그때마다 모든 기초 개발비에서부터 새로운 플랫폼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발하는 것 자체가 돈 낭비이기 때문에 더 좋은 현명한 기술 개발 방법은 일단은 기술을 만들고 이 기술이 국방으로 들어가서 전략화가 되고 그 다음에 안정화가 되고 나면 이 기술이 어느 정도 국방 플랫폼을 배제한 상태에서 요소 핵심 기술로 나와서 그 다음에 승인을 받고 이거를 빨리 기술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개발을 하든 회사와 또는 연구진, 대학 연구진이 또는 연구소가 이거를 가지고 제품화를 해서 이게 커머셜 제품으로 계속 살아가면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어야만 나중에 이 기술이 국방부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필요할 때 이 기술과 또 경쟁되는 기술들이 불러들여져서 새로운 어떻게 보면은 싸고 빠르게 전력화가 될 수 있는 기술로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그 원칙입니다.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원칙을 배제를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기술 업그레이드와 유지, 그 다음에 새로운 버전에 대한 예를 들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부품을 고친다든지 또는 새로운 업그레이드 버전이 새로운 나와 있는 전기전자 기계 여러 가지 항공 플랫폼과 맞춰서 생성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차원, 효율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이용을 하고 또 역시 이 방법을 수행해 왔던 미국의 입장에서는 경제 발전의 크나큰 원동력으로 항상 이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에도 이게 무조건 윈윈하는 방법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미국 국방부에서는 새로운 기술 체계 개발을 할 때는 COTS라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COTS, 그거는 Commercial Off the Shelf Technology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기술 개발하기 전에 Don't reinvent the wheel. 이 얘기를 이제 자주 이게 프로그램 매니저, 프로그램 다이렉터들이랑 논의를 하다 보면은 그 얘기를 농담 삼아서 많이 합니다. 그 얘기는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기술이 있으면은 그것을 국방 시스템 쪽으로 변종해서 최대한 쓸 수 있는 거는 쓰자. Commercial off the shelf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나가서 바로 제가 어디 백화점이나 어디에 가서 주문해서 바로 사다가 쓸 수 있는 기술들을 얘기합니다. 제품들을 얘기합니다. 이거를 최대한 쓰고 없는 것들은 당연히 새로 기술 개발해서 만들자라는 이제 그런 취지로 진행이 되어 갑니다. 이제 그런 취지에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DoD, 미국 Department of Defense의 Defense Laboratory Office라든지 다른 오피스들에서는 기술 개발을 위한 직접적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테크놀로지 트랜스퍼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 중에는 핵심적인 제품에 대한 기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겠다라는 것을 실제 Point of Contact (POC를) 두고 이거에 대한 기술 선전과 이걸 하게 됩니다. 이제 한두 가지 잠깐 제가 한국의 입장에서 제가 또 연세대학교에서 또 국방부 지금 또 합동참모본부 뭐 정책자문위원, 기술자문위원, 국방부 기술자문위원 오랫동안 지냈고요. 여러 가지 또 여기 있으면서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보는 입장은 약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크놀로지 트랜스 기술 이전이나 이거를 상용화 제품 민군 기술 개발에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게 의무로 주어진 사람들이 많지가 않고 거진 대부분 하고 싶으면은 부수적인 일로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방과학연구소의 그 기술 개발을 담당하셨던 분들은 이게 하나의 의무가 아니라 약간 하나의 부수적인 일로 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게 붙는 단서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잘못하면은 책임을 져야 되고 사실은 어떻게 잘못하면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이거를? 그 거꾸로 돼야 되는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개편이 돼야 되냐면은 실제적인 법제도상으로 그 속에서의 이 기술들은 국방 플랫폼을 배제한 요소 기술들을 평가해서 요거는 민간 기술 협력 제품으로 나갈 수도 있거나 아니면 민간 제품으로 기술 이전할 수 있는 기술이다 라고 평가해서 그거를 먼저 승인을 해줘야만 되고 그 기술을 담당해오던 프로그램 매니저라든지 다이렉터나 또는 뭐 해당하는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 또 그 회사들이 이 기술을 가지고 자체 제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를 했을 때는 또 이게 성공적인 어떤 기술이 나오게 되면은 그 해당하는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는 어떤 예를 들어서 상을 주거나 추가적인 거기서 나오는 뭐 수익금의 일부분이 약간의 기술 이전이나 상업적인 기술로서 성공될 수 있었던 거에 대한 인센티브가 돌아가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되게 되면은 당연히 이거에 대한 것들이 중요하게 또 발전을 자동적으로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실제 이게 좀 약간 이런 거를 두고 좀 놀라실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제가 미국 국방부의 DARPA와 함께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가지 기술 개발들을 했습니다. 서로 다른 프로그램들을 수행을 했는데요. DARPA에 있는 프로그램 매니저가 실제 이 기술 개발을 하고 쭉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오다가 끝나고 나서 그 회사의 사장으로 갑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당하죠. 이게 어떤 일이냐면은 여기서 나왔던 핵심 기술들은 일단은 산업 기술로 나와서 계속 발전을 해야 되고 언젠가는 국방에 다시 이 연관된 기술들이 돌아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니저가 나와서 그 회사의 어떤 부사장이나 사장이나 디비전 CTO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서 그거와 연관되어 있는 시스템의 계속적인 발전을 이렇게 오히려 돕는 그런 역할까지 이런 같은 것들이 굉장히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민주주의에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독점이라든지 뭐뭐에 대한 이제 경제 발전, 민주주의적인 경제 성장에 있어서의 monopolization, 독점이라든지 또 독점에 뭐 저희가 얘기했을 때 뭐 갑질을 한다 등등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항상 기술 개발의 발전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경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 나라는 일종의 기술 개발에 중복성 검토를 해서 중복성을 완전히 배제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실제 체계 개발하고 있는 회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제안서 단계에서는 제품 없이 제안서 단계에서는 경쟁이 굉장히 심한데요. 일단은 선정이 되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경쟁이 없습니다. 일단은 받아오는 예산에 그냥 베스트 에포트로 최선을 다해서 그냥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약간의 중복성을 허용한 경쟁을 해서 어느 정도 개발을 해오다가 여기서의 어떤 회사가 더 낫거나 이 기술들을 이용해서 합쳐서 완성된 것이 나온다 그러면은 회사들은 자체 연구비뿐만 아니라 자기 자체의 예산을 더 추가해서 그 끝까지 이기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경쟁 체제를 계속 미국은 유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의 중복성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기술 개발을 전력화되기 위한 제품을 만들 때에도 어느 정도 허용을 하고
계속 경쟁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제품이 하나 나오는 게 아니라 몇 가지가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군사용 용품이나 제품들을 보면은 한두 가지가 있지만은 보통 경쟁하고 있는 회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어도 비슷한 거를 경쟁을 시키고 약간의 중복성을 허용합니다. 물론 미국 국방부가 국방 예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여유도 있지만은 이렇게 함으로써 끝까지 가는 제품이나 나와 있는 최종 이 개발된 시스템이 실제 전력화될 때까지의 약간의 경쟁을 허용함으로 인해서 실제 차후에 또 계속 경쟁이 있고 또 회사들이 자체 계속적인 투자를 해서 끝까지 경쟁을 내가 이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나오고 있는 제품들은 중복성에 의해서 돈이 낭비가 되는 게 아니라 중복성에 의해서 정말 좋은, 정말 보다 더 남보다 이겨서 내 것이 꼭 전력화가 되어서 돼야 되는 이런 같은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희 나라에서도 이러한 모델을 잘 적용해서 시스템을 이렇게 조금 전체적인 구조를 조금만 바꾸면은 제가 보기에는 민군 협력 또는 바로 사실은 군에서 개발한 기술들이 국가 R&D의 신성장 동력으로 창조 경제에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원소, 핵심 원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